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이승만 학당이 벌써 이제 4기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4기를 맞아서 새로운 그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학당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알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지금까지 산업국가로서 성장하는데 이승만 시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조명하는 그런 아주 격조 높은 그 강의가 12개 강좌가 연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기의 경우는 1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토요일 그 한 강좌씩을 소화를 해서 3개월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저희가 뭐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서 그 이승만 학당 제 4기 그 교육생들 모집을 하는 내용들을 고지를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는 대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4기서부터는 그동안 이영훈 교장 선생님, 그리고 김학은 교수님, 저 이렇게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새로운 아주 명망 높은 교수진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참여를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주익종 씨가 참여를 해서 보다 더 격조 높은 그런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배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김용삼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승만 학당 제9강이 되겠습니다. 1950년대 그 산업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동안 뭐 외교에는 귀재다, 뭐 정치에는 뭐 귀신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그런 인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 기간 그 산업과 경제를 들여다보면 그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공부를 안 했고 어느 누구도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방치다시피 했던 그런 부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 기간의 산업과 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정말 이 이승만 대통령의 산업경제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고 연구도 하지 않았던, 거의 뭐 미개척 분야나 다름없는 그 시대로 오늘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PPT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지구본을 가만히 보시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 그 지구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그것도 한반도 전체가 아닌 한반도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국토 면적으로 치면 세계 109위, 세계에서 101번째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국토 면적 가지고는 우리가 어디서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지금 경제적인 그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이제 그 뒤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승만 대통령의 산업과 경제 분야의 리더십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앞에 그 우리가 국토 면적으로 본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화라는 차원에서의 이 지구의 지도와 유일하게 파란색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이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의 점령 지역은 차례로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동유럽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발트 3국 다 공산화됐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됐고, 중국 공산화됐고, 몽골 공산화,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로 내려가서 캄보디아, 라오스, 크메르, 뭐 베트남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었던 이 공산주의의 물결이 바로 이 휴전선에서 멈추게 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반공의 방파제로서의 대한민국,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전지구적으로 그야말로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다시피 한 이 공산주의 물결로부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든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는지,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해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그런 어떤 반공의 방파제를 경제 산업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건국 당시 남한의 그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그리고 사회 사정을 엿볼 수 있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5달러, 그리고 문맹률이 78%, 그리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3천만 가운데 2만 6천 명에 불과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문맹률 78%,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읽거나 쓸 줄도 모르고 기본적인 셈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정말 무쟁이 인간들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맹률 80%인 나라에서 과연 근대 국가의 운영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고급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필요한데, 우리 인구 3천만 명 중에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 사람이 2만 6천 명에 불과했다. 참, 우리가 이러고도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야 되는 이런 참 참혹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분단으로 인해서 산업과 경제가 완전히 기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듯이 한반도가 일제시대에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움직이고 있었고, 또 일본이라는 경제 공동체에 묶여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식민 지배를 하면서 한반도를 이상하게 한반도에다가 공업 배치, 산업 배치를 했습니다. 북쪽 지역은 지하 자원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전력도 풍부하고, 그래서 곳곳에다가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를 세워서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많은 공업 시설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그 부전강 장전강 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흥남 지역에 아주 뭐 세계적인 공업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을 비롯해서 갖가지 공장들이, 아주 중화공업 공장들이 대규모로 들어선 그런 공장을 건설해 놨습니다. 반면에 남한에다가는 농사를 장려했습니다. 일본이 일제시대 때 쌀이 모자라고 식량이 모자라서 바로 한반도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이런 식량을 일본으로 실어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그 일본에 가까운 한반도 남쪽 지역에다가는 농사를 장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쪽은 공업, 남쪽은 농업, 이렇게 그 산업 배치를 한 것을 남농 북공의 산업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남농 북공의 산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38선으로 허리가 뚝 잘려 버리니까 그야말로 남한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에서 전기를 받아다 썼는데, 북한에서 어느 날 전기가 끊어지면서 남한이 암흑천지로 변했고, 그 당시 남한은 주력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마는 농업에 아주 필수적인 이 화학 비료를 전부 흥남질소 비료 공장으로부터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어느 날 38선으로 이 분단이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비료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그러는 바람에 남한의 산업이 거의 마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였느냐? 밭에서 나는 악취였습니다. 우리는 비료가 끊어져 가지고 비료가 없으니까 인분을 비료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엄청난 그 악취 때문에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정말 아주 뭐 골치를 앓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 남농북공의 산업구조로부터 기인이 됐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북한은 많은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이 공업시설 덕분에 남한보다 훨씬 우월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력이 남한보다 무려 3배 내지 4배 정도를 잘 살았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1961년도 5.16이 났을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82달러였을 때 유엔 통계에 의하면 북한은 340달러에 달했습니다. 무려 4배에 가까운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사는 상황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이게 19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남과 북의 국력이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마 GDP 면에서는 거의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제1동포들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간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 살고 있었던 제1교포들이 귀국을 하려고 보니까 남한은 82불, 북한은 320불. 자, 그러면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북한으로 많은 우리 교포들이 배를 타고 북송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거의 대부분이 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는 정말 북한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 상황에서 우리가 출발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국 직후의 남북의 산업 상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인구는 남한이 2200만, 북한은 900만. 원래는 1000만 정도 됐는데 약 100만 명이 뭐 북한에서 뭐 토지 개혁이라든지 뭐 국유 재산 뭐 이 재산들을 뭐 뺏어 가지고 국유화를 한 바람에 거기서 이제 인종 청소를 당한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남한 인구는 2200만, 북한 인구는 900만 이렇게 됐습니다. 발전 설비, 특히 발전량을 우리가 보면 발전량 측면에서 보면 남한은 4%, 북한은 96%. 그야말로 전기에 관해서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압록강 물줄기를 막아가지고 그 전기를 생산한 수풍댐의 모습인데요. 이 수풍댐은 그 당시 단위 규모의 이 발전소로는 수력 발전소로서는 세계에서 거의 1등을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발전소를 일본이 세워놨다 하는 점을 눈여겨 보십시오. 우리는 필요한 전기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썼습니다. 1948년 1월 통계를 보면 남한의 전력 소비량 10만 킬로와트 중에서 약 7만 1000 킬로와트를 북한에서 공급을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로부터 4일 후에 북한이 사전 예고도 없이 전기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10만 킬로와트 중에서 7만 1000 킬로와트를 받아 쓰던 입장에서 어느 날 이 전기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남한은 완전히 암흑천지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이런 위기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비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흥남질소 비료공장으로부터 생산한 제품을 받아다 썼는데, 바로 요 사진, 요 위에 있는 사진이 흥남질소 비료공장이 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아주 최첨단 비료공장인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으로 치면 세계 1, 2위를 다투던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공장입니다. 이러한 산업시설들을 남겨놓고 갔기에 북한은 아주 남한보다 우월한 상황에서 출범을 했고, 그리고 6.25 남침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인민군들이 들고 온 따발총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원래는 다발총인데 다발로 이게 그 총알이 나간다고 그래서, 이 따발총은 소련으로부터 이 원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카피를 해서 북한에 있는 무기 공장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그 자체 생산한 무기로 인민군이 무장을 하고 남침을 했던, 그야말로 우리는 총은커녕 총알 한 방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북한은 따발총 같은 이런 무기까지를 자급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그로부터 약 50년, 60년이 지난 후에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 한반도의 모습은 밤에 인공위성이 한반도를 찍은 모습인데요. 여기 서울, 그리고 전국이 다 휘황찬란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는 요 지역이 아마 평양일 겁니다. 여기는 아마 함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대도시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암흑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 역사적인 산업적인 반전이 일어났는지, 저는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의 그 전기 생산량과 북한의 전기 생산량은 북한이 96, 남한이 4였는데 지금은 남한이 96, 북한이 4인 이런 상황을 어떤 논리와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참 흥미로운 사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방이 돼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본국으로 떠나고, 일본 사람들이 아마 해방 후에, 해방 직전까지 남북한 합쳐서 약 76만 명에서 79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리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 주둔하던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경찰도 있고, 교사,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하던 이런 상업행위에 종사하던 일본 사람들, 기타 등등 교사 이런 분들 합쳐서 약 76만에서 79만 명 정도가 하루아침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행정의 중추를 이루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아주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철수를 하기 위해서, 철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대한 통화를 증발을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금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막 그 조선은행권이 모자라니까 일본에서 비행기 3대에다가 지폐를 가득 실어 가지고 와서 조선에 와가지고 일본군 퇴각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그리고 총독부 관리들의 퇴직 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뭐 교사, 뭐 군인 이런 사람들 전부 여비 지급하고 뭐 하느라고 그야말로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아주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남한 사회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 군정이 남한에 주둔을 하면서 미군 주둔 경비를 그 중앙은행의 통화 증발로 해결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뭐 종이 지폐가 막 넘쳐나 가지고 지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8월을 남한 도매물가 지수를 100으로 할 때 5년 후인 1950년 12월은 물가가 4,980,
무려 물가가 50배나 폭등했다라는 통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쌀값은 어느 정도나 했을까요? 대두 한 말에 1946년 1월에 656원을 하던 쌀 한 말 값이 1953년 1월에는 91,200원으로 그야말로 끔찍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했을지 참 지금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예. 그리고 남한의 이제 뭐 농가 호수를 보면 약 200만 호인데 그 중에 자작농은 16%에 불과하고 소작농은 42%, 그리고 자기의 자작농이 너무 적어서 자작농과 소작을 겸하는 자수작농이 42%. 그야말로 농지개혁이 아주 시대의 관심사로 떠오른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소작류의 경우는 매년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조건으로 매년 수확물의 50%에서 약 70%를 땅을 빌린 대금으로 납부를 하고 자기는 50%에서 약 30% 정도의 수확물을 가져가니 참 이 소작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사진들을 보시면요, 예, 요 사진이 뭐 한국을 상징하는 사진이다 그래가지고 우마차에 장작을 싣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땔감이 없으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나무를 해다가 난방도 해야 되고 물도 데워 써야 되고 밥도 지어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산에 나무가 남아나질 않아가지고 뭐 남벌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온 국토가 거의 뭐 황폐화되다시피 하는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1950년 45년부터 50년 사이의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점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체계적으로 이 어떤 국가적인 발전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하는 그런 그 여력이 생기기 시작한 게 1948,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건국을 해서 전 세계에다가 선포를 했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48년 12월에 미국과 한미 원조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ECA 협정이라고도 하고요. 바로 이 협정이 한국판 마샬 정책이다라고도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식량이라든지 비료, 석유, 공업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조가 공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소비 품목이라는 점을 우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발전함 두 척을 제공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북한으로부터 오던 전기가 끊기면서 남한은 발전시설이 없으니까 전기를 어떻게 뭐 발전을 할래야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실은 발전함을 끌고 와가지고 인천 앞바다에다가 갖다 놓고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얻는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 원조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처별로 중장기 계획을 좀 수립을 해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부처별로 이제 산업부흥 5개년 계획, 뭐 5개년 물동 계획, 농림증산 3개년 계획, 석탄 증산 5개년 계획,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워서 체계적인 이제 행정 시스템을 자반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바로 48년 12월에 한미 원조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였다 하는 점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1905년에 그 밀사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청원했지만 거절당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했다가 다시 1912년에 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는 바람에
그 이래 1912년부터 1945년 귀국을 할 때까지 약 33년에 걸쳐서 미국에서 풍찬노숙을 하면서 외교적인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약 3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 조국이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1945년 10월 달에 귀국을 하셨는데, 이 귀국을 한 이래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 국가 통치를 위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특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화장으로 가기 전에 도남장이라는 데서 이제 생활하셨는데, 이 도남장에서 생활하실 때서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을 그룹을 져서 오늘은 뭐 재정, 내일은 뭐 군사, 모레는 뭐 산업,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분야가 바로 이 산업 분야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에 경사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이 철강과 석탄 분야에다가 집중적인 투입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다시 철강과 석탄 분야에다가 투입을 해서 일본이 전후 복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본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도 광업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뭐 공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그 획득해서 외국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하자원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은 광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산업의 선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때서부터 이 광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중석을 설립을 해서 중석을 캐가지고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고 그 돈으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산업 발전에 투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그 지하 자원을 개발하려면 이제 태백산이라든지 이 그 산탄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철도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자각을 하고 철도 건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서부터 했느냐? 45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 다음 해인 1949년 4월에 영암선 철도, 지금으로 치면 이 중앙선이 지나가는 경북 영주에서 강원도 철암, 태백 탄전 지역의 입구 도시인 철암까지를 잇는 이 영암선 철도 공사를 착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1년 후에 6.25가 터져서 전쟁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가 휴전이 되자마자 곧바로 이 공사를 다시 재개해서 1955년 12월에 영암선이 개통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어려운 와중에 이 영암선 철도를 개통을 함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아주 원대한 국가개발 프로젝트가 본격 시동이 걸리게 된다 하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 영암선 철도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과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태백산 종합개발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 사실 의문입니다. 이렇듯이 이승만 대통령은 비록 뭐 그 규모는 작고 그렇습니다만은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에 고도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미흡하나마 상당 부분을 건설해 놨다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체계적인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런 것들이 존재했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짧은 기간에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우리가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점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국가꽃을 한 송이 피우려고 해도 소쩍사가 봄부터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비록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아주 고귀한 하나하나의 투자들이 나중에 박정희 시절에 엄청난 결실을 맺는 그런 디딤돌이 됐다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선에 이어서 1949년 5월에는 한백선 철도를 또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한백선은 1956년 1월에 개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원조 당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이거 국민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 판에 이 노인네가 무슨 망령이 나가지고 철도를 건설한다고 저렇게 나대는 걸 보고 미국 그 원조 당국자들은 굉장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당장 땔감이 필요하고 우리가 과업을 진흥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철도 건설 공사를 그야말로 밀어붙여서 1955년 12월에 개통을 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그 독립운동을 할 때 동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을 이 교민들의 성금을 사서 마련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있는 한인회관을 매각을 해서 그 돈을 본국 정부에다 좀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 하와이 교민들이 이 교민회관을 매각을 해서 그 돈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인하공대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 다닐 때 바로 그 근처에 미국의 아주 공과대학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MIT가 바로 하버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MIT를 놀러 가서 한 나라가 근대화하려면은 이렇게 우수한 기술 인력들을 배출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와이에서 교민들이 매각을 해서 만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인천에다가 인하공대를 건설을 해서 여기서 이제 공업 분야의 이 고급 인력들을 대량 배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인하공대냐?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를 한 자씩 따서 만드는 학교가 인하공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하와이 이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들은 1904년 이 무렵부터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와이로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교민 사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바로 그 하와이를 기리기 위해서 하자를 하나 따고 또 이분들의 출신지가 또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의 인자를 따서 인하공대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인하공대 전신인 인하대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이 학교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는 학교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런 정말 무례를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경내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쓰러뜨려서 지금은 세우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라는 게 뭡니까? 올바른 가치평가를 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그렇게 가리고 그 공을 우선해서 그분이 이룬 업적을 우리가 기리는 게 그게 지성인다운 태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개혁, 우리는 농지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지개혁이 되겠습니다. 농지개혁은 이영훈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게 이제 지가증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식으로 그냥 지주 거를 뺏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지주의 땅을 국가가 수용을 해서 그 국가가 수용을 한 대가로 이 지주들에게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가증권이라는 유가증권을 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누구에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연리 몇 프로의 이자를 가산해서 이 농지 매각 대금을 정부가 며칠까지 그 증권의 소유자에게 돈을 주겠다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증권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돈이나 마찬가지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1950년 이 농지개혁이 일어나서 지주들이 이 지가증권을 받으면서 유교가 터져서 전부 피난을 가서 지주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지가증권을 헐값에 투매를 해서 그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토지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이전하는 데는 상당 부분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유가증권의 11%만이 산업자본으로 이전하는 데 사용됐고 나머지 89%는 전부 피난지에서 생활자금으로 소진이 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민족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상실하게 되는 이런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일본처럼 농지개혁을 한 이후에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 지가증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 그 증권을 가지고 뭐 소규모 공장을 짓고 중소기업 뭐 이런 것들을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그 중소기업들이 발전해서 대기업으로 이전하는 이런 순리적인 발전 과정을 겪어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전시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시 인플레로 인해서 지가증권이 산업자본화 하는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민족자본이 축적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자금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대기업 위주의 기형적인 경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 됐다는 점을 우리가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룬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혁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우리 문맹률이 78%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26,000명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문맹퇴치야말로 정말 근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뭐 국문보급반을 편성을 해서 아주 거국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의무교육 6개년 계획, 문맹 퇴치 5개년 계획 이런 거를 수립을 해서 그야말로 수많은 이 문맹자들을 퇴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맹자들을 1960년에 가면 그 78%에 달하던 이런 문맹자의 수준이 10% 선으로 떨어지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교육 분야에 투자를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당대에는 별다른 빚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때 그 길러진 인재들이 박정희 시절에 산업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터지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피난을 간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부산에다가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학을 다니다가 피난 온 사람들을 전부 등록을 시키고 군 입대를 면제시켰습니다. 때문에 뭐 그 대학을 안 다니던 사람들만 그 전선에 내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아니 잘 배운 사람들은 군대도 면제시켜주고 이게 뭐냐 하고 뭐 와글와글 뭐 떠들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이 사람들을 군대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단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 군대에 보냈죠. 왜 그러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전쟁이 끝나는데, 전쟁이 끝나면은 전후복구를 또 해야 됩니다. 전후복구를 하려면은 이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곳곳에서 필요한데, 이 친구들을 전쟁터에 해서 전부 총알바지로 죽여버리면 전후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나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양보를 해도 이 친구들을 군대를 보내는 거는 내가 좀 유예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이 대학을 다니다가 피난 온 친구들을 군대를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 집단을 죽이지 않고 살려냈다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학을 가기 시작을 해서 1959년도에 이르면은 대학 진학률이 영국을 앞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가 이 교육 분야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학교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 돈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사립학교의 비율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이라든지 뭐 3년제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보면 국공립의 수준보다 사립대학의 수준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국가가 돈이 없어서 대학을 설립할 그런 여력이 없을 때 수많은 선각자들이 돈을 들여서 이 사립학교를 설립을 해서 인재들을 길러냈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그 중에 좀 뭐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뭐 사립학교에 뭐 무슨 비리 이런 것들이 뭐 벌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당시에 이런 그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배출해 내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 지적 수준이 엄청난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그 이승만 정부에서 길러낸 이 우수한 인재들이 박정희의 산업화 시절에 결정적인 동력원이 됐다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정말 갔다 온 유학 1세대에 속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아주 우수한 이 교육을 받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돈만 생기면 국비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뭐 누가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제 돈을 다 대주지요. 덕분에 뭐 부모님들 등골이 휘어가지고 뭐 허덕허덕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부모들이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그나마 자본이 축적돼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지. 1950년대 해외 유학을 가는 길은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에서는 돈만 생겼다 하면 국비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냈는가 통계 수치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유학이라든지 훈련, 연수 등 해외 유학을 경험한 사람이 2만 명. 그리고 우리가 군이 이제 휴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70만 대군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 70만 대군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국군 장교와 하사관들이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10,00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중심의 엘리트 계층 2만 명, 그리고 청년 장교 중심의 엘리트 장교 10,000명. 이 3만 명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추 역할을 하게 됐고, 그리고 때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세력, 그리고 청년 장교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 세력이 때로는 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아주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해서 엘리트층이 된 이 대학생 중심의 엘리트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고 해서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는 4.19의 주역이 되고요. 그 4.19로 만들어진 장면 정부가 무능부패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던 이 군부 세력이 또 장면 정부를 뒤집어엎고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 교육혁명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산업과 그리고 민주화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 12년 동안 국가가 지출한 정부 예산 중에서 이 정부 예산이 어느 분야에 몇 프로나 투입이 되는가 하는 자료를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12년간 국가를 통치하면서 51%의 예산을 국방 예산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나라를 지키는 게 최급선무니까 국방 예산의 51%,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육 분야 예산이었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이 무려 17%, 합치면 68%나 되는 전체 국가 예산의 68%를 국방과 안보 분야에 투입을 했다. 이런 통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정부의 12년은 무엇을 한 정부였을까요? 그냥 국방과 안보를 하다가 12년을 보낸 정부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32%를 가지고 뭐 다리도 놓고 뭐 전력도 생산하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교육자답게 통 크게 교육 분야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